여러분, 봄 날씨가 참 좋은,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봄 날씨 같습니다. 전형적인.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저는 2주차까지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3주차, 4주차를 또 녹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힘들고 어색합니다, 여전히. 자, 3주차는 우리 5장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듯이 신경과 내분비계는 우리 온몸 조절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우리한테서 이 신경계를 빼면, 동물한테서 신경계를 빼면요, 뭐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온몸의 조절과 관련된 이 기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있는 감각생리기관, 즉 감각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뇌에 관련돼서는 많은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매우 뜨고 있듯이 이 분야는 이렇게 쉬운 분야는 아닌데요. 어쨌든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수많은 또 해부학적 용어들이 나오니까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 뉴스에서 막 돼서 특필되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일본에 여러 그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불교를 표방한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교가 있는데요. 여기 아사하라라고 하는 오음진리교의 교주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떤 근데 얘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일본 도쿄 지역에 사린가스를 살포했어요, 여러분. 사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약간 12명이 죽었고요. 5,510명이 중경상을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테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린 가스는 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저해제입니다. 콜린 에스터레이즈. 여러분 그 아스테일 콜린이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죠. 그 부교감 신경 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경 여러분 운동신경과 근육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아스테일콜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스테일콜린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 아스테일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콜린 에스터레이즈입니다. 그 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사린가스가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의 특징, 침을 분비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침이 분비되고 또 근육 종판에서의 그 근육 계속 아스티콜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 즉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역시 호흡기가 되겠고요. 호흡을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린가스는 정말 치명적인 독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린가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신경계의 그 작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독가스들은 이 신경독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신경계의 작용을 붕괴시킵니다.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공부해 보면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장은 무척수동물과 척수동물의 신경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진화적 관점에서 이 신경계는 뭐 여러분 신경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신경계의 역할은요 감각 정보를 활동 단위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바꿔요. 감각 정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감각들 수많은 감각이 있죠. 소리도 있을 거고 빛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촉각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동 전위로 바꿉니다.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이것도 활동 전은 0 또는 1이죠. 실무일의 법칙에 따라서 이 디지털 신호로 바꾼 것들을 자 뇌로 갑니다. 이걸 뇌에서 처리하고 또 종합하고 또 이거에 대한 반응, 그 감각 그 자극에 대한 반응들을 효과기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계의 진화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좀 더 발달된 신경계가 발달된 동물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가 훨씬 더 비대해졌습니다.
중추신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선중앙화,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요. 경선중앙화는 우리의 몸의 중심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심축에 모여 있죠. 여러분 알겠지만 중추신경계라든지 중추신경계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 뇌와 척수가 되겠는데, 뇌와 척수는 우리의 몸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말초신경을 통해서 온 몸에 뻗어나가 있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경선중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화. 이 뇌에, 우리 뭐 뇌에 있는 뇌도 결국은 신경에서 유래한 거죠. 이 신경의 상당 부분이 이 머리 쪽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분류학 및 실험에서 머리화 또는 두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신경계와 감각계가 이 앞쪽에 다 몰리게 됩니다. 머리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몸을 앞을 향할 때 앞을 제일 먼저 앞과 만나는 곳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의 감각기관이 모여 있으니까 감각기관들이 자기가 나아가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을 가까이 있는 그 뇌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밀집해 있는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빨리 내릴 수 있어서 좌우대칭 동물에서 나타나는 이 머리화가 좌우대칭 동물들이 이 지구에서 가장 활동적인 동물, 적극적인 동물로 만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동물군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이런 어떤 동물 신경계의 진화적 추세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신경계는 뭐 뇌가 있으니까 모든 거 다 뇌에 보내겠다? 그렇진 않습니다. 신경계는요, 모든 우리 그 조직화된 체제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말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말단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말단부터 중앙, 저 고위 이런 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간단한 일들은 알아서 말단에서 처리하고요. 시급하거나 간단한 일들은 또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 뇌까지 올라가서 뇌에서 처리된 결과들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모든 걸 다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뜨거운 거 만졌을 때 탁 손을 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그때 보면 놀랄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재빨랐었나? 여러분들 그 탁 떼는 그 순간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뇌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척수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척수 반사 있죠?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해 보겠지만 척수 반사에 의해서 척수가 알아서 이렇게 딱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국보 수준에서 반응은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지, 안 그러면 뇌까지 갔다가 뜨거워 하고 딱 떼는 순간은 여러분 조직이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하지만 그 정보들이 뇌에 올라가죠. 그럼 뇌에 있으면 뇌는 그런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은 이제 복잡하게 판단하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가 저런 뜨거운 물체를 손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뜨거운 물질을 안 만지는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기 저층부터 그 높은 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런 신경계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평형이나 우리 몸의 항상성이나 그 안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신경계는 자포동물이 가지고 있는 신경망입니다. 이전에 그 자포동물보다 훨씬 더 단순한 동물은 해면동물인데요. 안타깝게도 해면동물은 이런 뉴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자포동물의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자포동물의 신경망은 중추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평행하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떤 신경망은요, 자포동물의 여러분 이 말미잘 같은 것에 이 촉수를 건드리면 쑥 움츠리게 됩니다. 옆을 건드려도 쑥 움츠리게 되는데, 이런 어떤 단순한 반사행동을 이제 유발하는 데는 뭐 그 정도로도 충분한 것이죠. 척추동물 중에 이제 이런 자포동물의 신경망과 유사한 형태가 어디 있냐면 우리 그 장신경총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장은요, 사람의 뇌가 없어도 여러분 뇌의 영향을 안 받아도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에 따라서 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들을 알아서 연동운동과 혼합운동을 통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 이동시켜 줍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어떤 신경망의 어떤 잔재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는 자포동물 중에 일부 해파리 같은 경우에 해파리의
갓이 이렇게 있죠. 갓 주변에 이 신경고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신경고리는 조금 더 복잡한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고리 중간중간 신경절이 있는데 신경절은 일종의 분산된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절은 뭐냐? 여러 뉴런들의 뉴런들의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뉴런들의 세포체가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시냅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시냅스들이 얽히설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뇌의 기능들, 여러 가지 판단,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이런 신경절에서 일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형동물몬이 되어야만 이렇게 진정한 중추신경계의 시초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편형동물몬에 비로소 뇌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또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머리화 또는 두화가 이제 편형동물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절은 기본적인 뇌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 뇌로부터 온몸에 다 명령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몸의 세로축을 따라서 이루는 경선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경선들이 있죠? 경선들이 있습니다. 뇌는 앞쪽에, 머리 쪽에 다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이제 말초신경들이 온몸을 따라서 뻗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기라고 불리는, 자, 이게 효과기가 근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분비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효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절을 가진 동물에서 중추신경계는 분절된 신경들로 구성된 신경계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렁이라든지 이런 체절성, 곤충이라든지 갑각류라든지 이런 체절성 동물들은요, 매 체절마다 신경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경절이 그 체절들을 컨트롤하는 일종의 작은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추신경계의 진화는 일단 커지면서 점점 커지죠. 좀 더 발달한 신경계를 가진 동물들은요, 뇌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그럼 우리 온몸에서 이 뇌라고 하는 기관은 참 중요한 기관이긴 한데요,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의 혈액의 한 5분의 1 이상이 뇌로 갑니다. 뇌는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먹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이럴 때 물론 중요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모성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좀 커집니다. 그러면 이 소모성 기관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어디 딴 데서 빼야 되는데 어디서 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필요한 비용을 장을 줄여서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비용 조직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커지는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을 줄여요. 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장을 줄이려면요, 장이 부담 가지 않은 고품질의 먹이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육식이라든지 우리가 소화를 육식을 비롯한 고기 같은 것들은 동물들이 훨씬 더 잘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화 잘 되는 음식들, 고품질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뇌를 크게 키운 거죠. 그래서 고양이과, 개과 같은 육식동물들이 뇌가 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슴과라든지 이런 애들은 뇌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에 비해서. 걔들은 도망가는데 훨씬 더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감각기관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뇌의 진화, 뇌가 점점 커지고 뇌가 좀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은 기존의 뇌를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구조물들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다 얘기입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호흡 담당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호흡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 깔아두고요. 여기에 우리가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그 위에 얹혀 놓은 거죠. 계속 얹혀서. 그래서 기존에 우리 생존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굉장히 아래에 있고요.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좀 더 위에 존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척추동물의 신경계를 우리가 기능적으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구분을 합니다. 중추는 뇌와 척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다른 말단 부위를 연결하는 그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모든 척수동물들이 이렇게 중추, 말단 구분하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부분과 원심성 부분으로 나눠요. 구심성은 위로 아래에서 말초에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 원심성은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구심성은 보통은 감각신경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감각. 그래서 감각 자극,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감각기관에서 온 감각 자극과 아니면 내장기관에서 온 내장 자극들이 구심성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제 원심성 부분은요,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체성신경이라고 불리는 운동신경 또는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추가적으로 교감과 부교감 두 개로 더 구분이 되죠. 뉴런의 종류에는 이제 이렇게 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구심성, 그 다음에 원심성, 그 다음에 여기 중추신경에서 다뤄지는 연합뉴런 또는 사이뉴런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 뉴런의 종류는 방향성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장신경청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장신경계를 별도의 신경계로 둬야 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장신경계는 뇌에서 직접 영향을 받진 않아요. 명령을 직접 받지 않고, 우리 장에서, 우리 생존에 필수인 부분이죠. 먹는 거.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화계 운동은 장신경계와 더불어 자율신경계는 명령을 직접 내리지는 않고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통제하는 정도에 그치죠. 그 다음에 호르몬,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보통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뉴런 세 종류 얘기했었죠. 자, 부심성 뉴런, 그 다음에 구심성 뉴런은 말초 수용기,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주로 이 구심성 뉴런인데 감각 수용기들이 보통 구심성 뉴런의 끝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관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각 수용기에서 온 감각 정보를 어디로? 중추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심성 뉴런이고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은 세포체가 보통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 같은 경우에는 세포체는 중추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축삭이 뻗어서 저기에 효과계 기관으로 시냅스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계 기관에는 근육이나 분비샘 등이 존재하겠죠. 보통 이 원심성 뉴런의 말단에서는요, 원심성 뉴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운동 뉴런이라든지 운동 뉴런의 말단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겠죠. 아니면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분비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자, 이 둘을 연결하는 연합뉴런 또는 사이뉴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하나만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수많은 연합뉴런들, 사이뉴런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초의 반응을 통합해서 또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런 심상의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또 이 원심성 뉴런의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척추 자율신경계를 보도록 하죠. 자, 자율신경계는 내장 운동을 보통 조절합니다. 척추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면서 생리적인 여러 기능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기능에 관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교감과 부교감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자, 왜 이름이 교감과 부교감일까? 교감신경의 이름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교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교감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교감한다고 하면 행동도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에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자, fight or flight, 싸움 도피 반응이 있죠. 우리가 굉장히 위급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근육의 힘이 필요하죠. 자, 근육의 힘이 필요하려면은 많은 에너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포도당도 막 나오고 뭐 지방산 분해되고 막 이런 준비.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에 혈액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장 같은 것은 지금 당장 죽느냐 마느냐인데 먹는 거가 중요하지 않죠. 뭐 장이라든지 소화기, 배설기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에 가는 신경이라 그 혈액들 자원들을 차단합니다. 즉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기관들이 교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교감하는 상황을 컨트롤하는 기 때문에 우리가 교감신경계라는 표현을 썼고요. 부교감은 그냥 그 옆에 있는 부교감은 그 교감신경보다는 좀 덜 현저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신경계, 교감신경계 옆에 있다 해서 우리가 그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교감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교감신경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급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반응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부교감은 반면에 조용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편안하고 조용한 상황에서 지배적으로 얘들이 활성을 띠게 됩니다. 자, 교감과 부교감은 이렇게 모든 그 장기에 대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기에 대해서 연결돼 가지고 그 장기에 각각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수많은 이제 교감신경계의 자극 효과.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싸움 도피 반응 시 나타나는 반응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근육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근육에 많은 혈액이 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고요. 심장도 근육에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막 박동을 빠르게 하겠죠. 그 다음에 장이라든지 배설계 이런 부분들은 혈관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자, 교감과 부교감은 뭐 모든 기관에 뻗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기관에 교감과 부교감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감신경, 여러분 소동맥 아시죠? 동맥 중에 소동맥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혈액의 분배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동맥 주변에는 평혈근이 있고요. 이 평혈근을 이완시키면 혈액들이 많이 들어가고 수축시키면 혈액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액의 분배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평혈근에 교감신경이 뻗어 있어요. 부교감신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 남성의 남성의 생식기인 음경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다 뻗어 있어요. 그쪽 그 혈관에는요. 동맥과 모세혈관 자체는 신경이 아예 자체가 없고요. 자, 땀샘도 역시 교감신경만 뻗어 있습니다. 땀샘. 그 다음에 이제 침샘은 부교감과 교감이 다 뻗어 있는데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침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침이 나오지만 굉장히 뭐랄까 농축된 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른 듯한 느낌이 들죠. 부교감신경 때는 침이 약간 묽은 침이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교감신경의 교감과 부교감신경과 같은 자율신경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율신경은 자, 중추에서 여기 효과기 기관을 뻗어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뉴런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뉴런과 뉴런 사이 중간에는 신경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앞쪽 뉴런, 중추와 이 신경절 사이에 이어진 뉴런을 우리가 신경절전 섬유라고 하고요. 신경절과 효과기 기관 사이를 이어주는 건 신경절후 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 일반적인 운동 뉴런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경절후 섬유와 효과기 기관 사이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 연결 부위가 굉장히 넓다랗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운동신경과 근육 사이에 운동종판이 넓은 것처럼 얘들도 넓게 운동종판은 버튼 모양이지만 얘들은 그냥 쭉 넓게 뻗어 있어요. 이 넓게 뻗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효과기 기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넓게 뻗어 있습니다. 자, 둘 사이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교감신경 섬유는요, 흉추부터 그다음에 요추 이런 흉추, 요추, 즉 우리 척추의 중심 부위에서 나오고요. 부교감 신경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 뇌간, 여러분 뇌간과 그 다음에 이 천추, 미추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위가 일단 달라요. 그 다음에 신경절전 섬유와 신경절후 섬유의 길이가 다릅니다.
일단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전섬유가 굉장히 짧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 같은 경우 신경절전섬유가 굉장히 길어요. 어, 그래서 그 말단 신경절이 형성되는 부위가 효과기 기관 근처에 부교감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 근처에 신경절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에 좀 특수한 형태로 부신이 존재합니다. 자, 부신은 콩팥이 있으면 콩팥 위에 얹혀져 있는 기관인데요. 부신의 내부, 즉 수질 또는 속질이라고 불리는데 이 부신의 수질 부위에서 바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즉 이 부신 수질 부위는요, 일종의 여기 신경절전 섬유와 신경절후 섬유가 있는데 절후 섬유가 변형된 내분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에피네프린이 주로 더 많이 나오고요.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혈액으로 분비돼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수많은 그 교감신경의 반응들을 강화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아주 온몸에 전체에 걸쳐가지고 싸움 도피 반응 시 우리 온몸을 준비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니코틴성, 지금 여기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부교감과 교감이 있었죠. 아까 신경절전과 절후가 있습니다. 절전과 절후가 있고 운동신경이 있어요. 운동신경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자, 여기와 부교감 신경은 절전 섬유 말단, 신경 전류 섬유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운동신경의 말단에서 당연히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겠고요. 그다음에 교감신경의 신경절전 섬유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신경저루 섬유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자, 이때 이 아세틸콜린의 수용체가 받아들인 쪽 수용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니코틴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니코틴 수용체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신경절 여기 니코틴 수용체 있습니다. 니코틴 수용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근육에도 니코틴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스카린 수용체가 있는데 무스카린 수용체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후 섬유 말단에서 분비되는 이 효과기 기관에서 무스카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무스카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니코틴성 수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니코틴성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결합하면 양이온층을 열어서 그 뒤에 있는 세포에 탈분극을 요구를 하고요.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좀 다릅니다. 얘들은 G 단백질 연계, GPCR이죠. G 단백질 연계 수용체가 되어 있는데 이 GPCR로 되어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세포에 이온 통로를 열어서 탈분극을 유발하기보다는 세포 신경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죠.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 중심으로 이제 분비가 되겠죠. 에피네프린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들이 결합한 수용체를 알파와 베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로 나눕니다. 알파 1 수용체는 대다수의 교감신경, 신경절후 섬유와 결합되어 있는 효과기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1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흥분성 반응을 유발시켜요. 흥분성 반응. 그래서 혈관에 있는 소동맥 같은 경우 알파1이 갖고 있어서 혈관 소동맥의 수축을 유발하는 이런 흥분성을 유발합니다. 알파2 같은 경우에는 억제성 반응을 유발합니다. 주로 억제성 반응을 유발하는데 보통 이제 소화관에서 평화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즉 소화관 같은 곳은 굳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소화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 즉 이 싸움 도피 하는 경우 막 여러분들이 그 생존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소화가 안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소화기 기관들이 일단 다 멈춥니다. 그 필요 없는 소화기 기관에 들어오는 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혈액을 돌려서 여러분 다른 기관, 근육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타 같은 경우에는 자, 알파 1, 2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노르에피네프린에 많이 결합하지만 베타 수용체들은 보통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많이 결합합니다. 즉 호르몬 성분들이 작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베타 1은 주로 심장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심장에서 심장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베타 1 수용체가 역할을 하고요. 베타 2 같은 경우에는 억제 반응인데 어디에 억제하는 우리 그 호흡기, 호흡기 있죠? 호흡기에서 호흡 기관지가 확장되는 역할.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이 근처에 근육이 약간 이완된다는 뜻이겠죠? 기관지 확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산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 교감신경과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우리가 싸움 도피 반응의 상황에 우리 온몸이 잘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같은 노르에피네프린이지만 어느 곳은 흥분시키고 어느 곳은 억제시키고요. 에피네프린이 흥분시키고 억제시키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동물의 체성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체성신경계는 뭐 운동신경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운동신경. 운동뉴런은 수상돌기, 수상세포체,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시냅스전 입력을 받고 흥분성, 억제성 다 포함해서요. 자, 운동뉴런은 최종 공통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 공통 뉴런은 자, 근육이 있어요. 운동 뉴런이 있겠죠. 그러면 운동 뉴런이 결국은 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는 것은 이 운동 뉴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겁니다. 이전에 수많은 억제성, 흥분성 신호들이 다 와서 얘가 그것들을 수렴하게 되겠죠. 그걸 수렴해가지고 근육 수축시켜야겠다 그러면 근육 감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경로고 오로지 한 경로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공통 경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체성신경계는 대뇌 조절을 받지만 자세 유지라든지 균형이란 틀에 박힌 구조는요. 대뇌뿐만 아니라 대뇌 손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온 정보들을 통합해서 이로써 근육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척수동물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것들인데 중추신경계 뉴런이 당연히 있겠죠. 뉴런이 있지만 뉴런 말고도 90% 세포수의 90%를 차지하는 게 신경악교세포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 발견됐을 때 신경악교세포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뉴런은 딱 되게 특이한 형태고요. 뉴런 옆에 따닥따닥 뉴런들을 붙여주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뉴런을 붙여주는 풀과 같은 존재, 즉 악교와 같은 존재라 해서 신경악교세포라고 부르는데 사실 얘들이 뉴런의 구조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다 담당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페이지에도 보겠지만 성상세포, 소돌기 교세포, 소교세포, 상인세포 이 네 가지가 중추신경계의 신경악교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뇌 용적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얘들이 활동 전이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뉴런 주변에서 뉴런이 훨씬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 ECF의 환경을 잘 조절합니다. 그래서 시냅스의 기능을 또 조절하기도 하고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별도로 뉴런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지만 이들 세포들은 분열을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 주기에 이상이 생기면 암세포가 되겠죠. 뇌종양의 거의 100%, 90% 이상, 뭐 100%라고 얘기하면 좀 제가 자신이 없지만 뇌종양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신경 악교세포가 변형을 일으킨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악의세포 여기 보시면 성상세포도 있고 별모형처럼 생기 때문에 성상세포, 소교세포는 일종의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돌기 교세포는 말초신경인 운동뉴런에 있는 슈반세포와 같이 얘들도 마리집을 형성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상위세포는 뇌척수액을 만들고 뇌척수액의 순환을 일으키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성상세포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데요. 성상세포는 일단은 이 뉴런들의 구조를 뒷받침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좀 이따 설명할 혈액 뇌장벽 형성에 좀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뉴런을 둘러싸고 ECF 환경 있죠? 세포 외에는 소듐이 많아야 되고 포타슘이 적어야 됩니다. 자기가 포타슘을 흡수해가지고 소듐이 많고 포타슘이 적은 이 뉴런 밖의 환경을 만들어 줘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뉴런들이 손쉽게 활동 전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뉴런 밖에 그러니까 뉴런은 바깥에 소듐이 적고 포타슘이 많게 되면요, 이런 활동 전이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뉴런들이 만들어낸 뇌에서의 뉴런들의 활동 전이 이상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세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뇌실이 있습니다. 뇌실은 원래 우리 그 척추동물이 발생할 때 신경관이 만들어지죠. 외벽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서 파이프 모양의 신경관이 됩니다. 이 파이프 모양의 신경관이 이렇게 앞쪽이 부풀어 올라서 뇌가 되고 뒤쪽은 척수관리로 척수를 형성하는데요. 그때 남아있는 공간의 잔재가 바로 이 뇌실이 되겠습니다. 뇌실은 뇌의 좌우측 측뇌실 2개와 제3뇌실, 그 다음에 척수의 중앙에 연결된 제4뇌실, 4개의 뇌실로 구분되어 있고, 뇌실벽들은 이런 뇌실벽 측뇌실의 옆부분들은 상위세포가 둘러싸고 있어서 상위세포로부터 뇌척수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여러 차원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먼저 두개골, 척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호가 되겠죠. 뼈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맨 바깥에 있는 단단한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뇌척수막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뭐 경뇌, 거미막, 유막 이렇게 3가지 층의 뇌척수막이 있는데요. 각각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매우 발달해서 거미줄처럼 보인다고 해서 거미막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주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거미막 뇌척수액으로 또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뇌척수액에 의해서 감싸져 있습니다.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어서 액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뇌장벽이 있는데 혈액뇌장벽은 이 혈액뇌장벽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뇌에 있는 공간으로 아무 물질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뇌에 있는 그 ECF의 내용물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거기에 막 아무거나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이런 혈액 뇌장벽이 없는 뇌의 부위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여러분들 항상성 조절의 중추죠. 우리 혈액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혈액의 삼투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을 있는 그대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는 혈액 뇌장벽이 없어요. 자, 여기 뇌척수막과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막, 경뇌막, 딱딱한 막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미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유막이 이렇게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뇌척수액이 측실해서 뇌척수액이 뇌척수액이 여기 뇌실의 이 측뇌실에서 만들어져서 타고 이제 이동하죠. 뇌척수액이 뇌와 척수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쭉 하고 오다가 어디에서 거미막의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혈관으로 흡수돼 가지고 다시 만들어진 곳에서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 패턴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혈액 뇌장벽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모세혈관은 하나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세포층이 서로 붙어서 누더기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이 세포층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모세혈관의 세포와 세포 사이는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조금 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틈들을 통해 가지고 큰 분자들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순환기에서 나중에 공부해보겠지만 이런 틈으로 나가는 것들은 선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이 틈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 단백질 성분들은 못 나가지만 액체나 이온 성분들은 나갈 수 있게끔 되는 어떤 적절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액체나 이온 성분들도 뇌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근데 여기 뇌에서는 포타슘이 낮게 소듐이 높게 유지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포타슘을 다량으로 흡수했어요. 그러면 이 포타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뇌에 이상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이때가 철저히 다 꼼꼼하게 막아요. 그죠? 밀착 연두벽에서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이런 이온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통과하려면 이 세포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포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이온 통로들이 존재하죠. 그 이온 통로들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운반체를 통해 가지고 수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애들만 통과시켜 줍니다. 물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과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런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절된다라는 말이고요. 이런 혈액 뇌장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이 성상세포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척추동물 뇌 진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척추동물 뇌는 발생 초기에 이 신경관에서 전뇌와 중뇌, 후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은 이제 척수가 되겠죠. 자, 전뇌, 중뇌, 후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뇌는 이제 위치상 전뇌, 중뇌, 후뇌지만 기능적 측면에 따라서 뇌관, 소뇌, 전뇌 세 개의 구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 생물에서 이제 그 뇌의 여러 부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크기를 나타내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는요. 자, 전에 설명한 것처럼 복잡한 층이 보통 원시적인 층보다 위에 존재합니다. 원시적인 층은 우리 생명 유지와 관련된 모든 생물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층들이 되겠죠. 그런 층 위에 복잡한 대뇌 같은 이런 층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대뇌 피질이 제일 이제 위에 바깥에 있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사고가 일어나는 부시 되겠고요. 기저핵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저핵은 근육의 톤을 억제합니다. 근육의 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억제. 시상은 근육의 톤을 강화시키는데 둘이 좀 상반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되겠고요. 자, 소뇌가 있죠. 이 보라색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는 우리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소뇌는 진화 과정 중에 별로 바뀌지 않은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이는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 여러분 고등학교 책에서 뇌 줄기로 배웠던 부분인데요. 이 부위는 중뇌, 뇌교, 연수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오래된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생명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연수나 뇌교 같은 경우에는 생명 유지의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심박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호흡이라든지 중뇌 같은 경우에는 시각과 청각 관련된 이런 어떤 반사작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중요한 오래된 감기관 중에 하나죠. 자, 전뇌 부위들은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간뇌는 이제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간뇌에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이렇게 해당됩니다. 대뇌 피질은 바깥쪽에 있고 기저핵은 이제 그 내부에 이렇게 좀 아랫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 대뇌 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들 다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과 담당들, 감각을 받아들이고 또 운동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기억이라든지 이런 여러 정보의 통합, 계획, 지각, 언어, 성격 이런 걸 담당하는 연합피질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뇌의 외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있죠. 좌반구와 우반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반구 사이에서는 중앙열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반구와 우반구는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뇌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량은 이 좌반구와 우반구를 연결하는 뭐라 그럴까, 축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시상이 있고요. 시상 하부가 있어요.
자, 시상의 뒤쪽에 뇌하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량의 시신경 교차가 이쪽 시상하부의 아래에 존재합니다. 시신경 교차는 시각이 이렇게 왼쪽 눈과 오른쪽에 들어있는 뉴런들이 여기에서 교차하게 된다고 해서 시신경 교차라고 한 이름을 붙였고요. 자, 여기 중뇌가 있고 뇌교가 있고 이제 연수 부위가 있습니다. 연수, 중뇌, 뇌교, 연수. 그다음 뒤쪽에 소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대뇌는 이제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진다는 거 방금 전에 봤죠. 뇌량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뇌는 껍질은 회색질, 그다음 수질은 속질은 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뇌에서 이 껍질 부위에서 뉴런의 세포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회색을 띠고 있지만 그 내부에 이 연결되어 있는 촉삭돌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이제 약간 소돌기 교세포를 통해 가지고 있는 마리집들 있죠. 마리집이 보통 지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 때문에 흰색을 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백지를 띠게 됩니다. 대뇌피질은 4개의 옆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후두엽, 머리 가장 뒤쪽 뒤통수가 되겠죠. 초기 시각처리 담당합니다. 측두엽, 옆이죠. 귀랑 가깝기 때문에 초기 청각 감각 수용하고요. 두정엽은 머리의 중앙열구의 뒷부분에 위치합니다. 머리 중앙의 뒷부분. 그리고 감각 입력. 전두엽은 여기서 이제 중앙열구 앞부분이 되겠고요. 의지 여러 가지 발성, 의지에 의한 운동, 그 다음에 계획과 같은 고등 정신 영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뇌의 추상적인 사고라든지 고등한 정신 영역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담당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뇌의 여러 영역들을 보게 되는데 각 영역들은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두정엽, 후두엽, 전두엽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가 중앙열구가 되겠습니다. 중앙열구. 중앙열구는 잘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어떤 중앙열구 중심으로 뒤쪽은 감각, 앞쪽은 운동, 피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통수 쪽은 우리 시각 쪽을 담당하는 애들이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청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두엽 쪽에 있죠. 여러 생물에서 어떻게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해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두피 좀 작고요. 두정엽이라든지 후두피질 이런 부분이 뒤통수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이래서 사람의 대뇌피질 기능 영역들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연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런 기능들은 양전자 단층 촬영 같은 기법들 이용해서 포도당에 이제 방사성 동위 요소를 매칭시켜 가지고 뇌에서 어느 부위에서 포도당을 많이 이용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들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분의 뉴런들이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식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뇌의 여러 곳에 기능적인 부분들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심 열골 중심 뒤로 해서 체감각 피질, 감각들이 여기로 다 투사가 돼요. 1차 운동 피질이 그 앞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감각과 관련된 몸에서 오는 체선 감각이나 자가 수용 말고 자, 뒤통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시각이죠. 그 다음에 측두엽은 청각입니다. 이렇게 시각과 청각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 시각과 청각이 처리되고 해서 처리되고 앞쪽 전두엽을 가가지고 얘들이 뭐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 1차 운동 피질에 줘가지고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좌반구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두 영역이 있습니다. 우반구에는 없어요. 좌반구에만 말을 이해하고 말을 만드는 두 영역이 존재합니다. 말을 이해하는 것, 즉 감각 쪽이니까 이 뒤쪽에 위치해 있죠. 그다음에 말을 만드는 것은 사실 운동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고장나게 되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베르니케 영역 고장난 사람들은요. 그다음에 브로카 영역 고장난 사람들은요.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자기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 헛나옵니다. 그런 어떤 그런 특징들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 체감각이 뒤에 있는 1차 운동, 1차 감각, 체감각 피질이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각각 지금 이 부위에서 각각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영역이 넓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감각신경이 분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엄청나게 얼굴과 손 이런 부분에 많은 감각신경들이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입술, 특히 사람 입술, 그 다음에 뭐 혀 이런 부분들 많은 감각신경들이 여기서 오게 됩니다. 몸통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죠. 생식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감각 피질이 그거를 이제 정도를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사람은 지금 보시면 혀라든지 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고양이는 자, 뭐 발이라든지 얼굴 부분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쥐는 거의 얼굴에 다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뉴런들이 이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큰 부위예요. 자, 자, 운동 피질이 있죠. 운동 피질은 그 앞쪽에 있는 것입니다. 운동 피질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많은 근육이 뻗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근육이 아니라 많은 운동 요령이 뻗어 있어서 여기서 넓게 표시된 영역들은요, 미세한 운동이 가능해요. 여러분 배를 막 조절해 가지고 배로 글씨 쓰거나 이런 거 안 되죠, 여러분. 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을 굉장히 다채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손도 역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운동 요령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 대뇌 방구는 어느 정도 특수화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언어 영역은 좌반구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은 다 좌쪽에만 있습니다. 영장류는 좌반구가 정교한 운동을 조절하는데 지배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이 많은 이유고요. 좌반구는 논리적, 분석적, 순서적, 언어적 작업이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우반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술적,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도 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제 피질의 내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곳들이 이제 피질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회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축삭돌기들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그 내부에 쭉 들어가게 되게 되면요, 기저핵 부위가 있어요. 여기서 핵은 뭐냐면, 핵은 신경절과 동급의 의미입니다. 핵은 피질처럼 여기에도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시냅스가 많이 형성되는 곳이고 중요한 어떤 정보의 통합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핵들이 이 아래에 있고요. 그 핵의 이름들이 뭐 미상핵, 주갑이핵, 담창구, 전장, 뭐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겠죠. 쭉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피지라브 영역엔 대뇌 기저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이 있고, 시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 하부가 존재하게 되겠죠. 시상은 대뇌 피질에 의해 시작된 의지적 운동 활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상과 기저핵이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는데요. 기저핵은 운동의 수준을 약하게 만드는 역할, 시상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척수에서, 자, 근육까지 갈 때 척수에서 운동요령의 스포츠가 시작되거든요. 여기에 이 정보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한 운동이 가능. 너무 힘만 세면 막 강한 자극만 주게 되면요, 절대 그 안 되겠죠, 여러분. 강한 자극, 이거는 좀 부드럽게 다뤄야 되는 것들은 그 운동의 톤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가 가는데, 그런 정보들은 어디에서? 기저핵에서 나가게 되게 됩니다. 운동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소들이 작용하게 되겠죠. 자, 시상은 중계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피질로 가는 모든 감각 입력들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예비 처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감각들은 걸러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코고는 소리에 처음에는 막 깨다가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하면 무시하게 됩니다. 절대 잠 깨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갓난아기들이 새벽에 막 깨고 막 울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귀신같이 일어납니다. 갓난아기들 이런 것들은 다 시상에서 그 정보의 중요성들이 평가가 되게 됩니다. 자,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자율신경계, 내분비를 다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성 조절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고위 중추가 되겠어요. 그래서 체온, 목마름과 소변 배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몸의 삼투와 관련된 있는 부분이 있죠. 음식 섭취, 그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또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겠죠. 자구 수축을 하는 옥시토신 같은 것들 만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우리 항상성과 관련된 역할들을 바로 수행하는 게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자, 변연계는 딱 있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전대상해부터 쭉 여기 시상도 포함됩니다. 해마도 들어가고 후각구까지 이 전뇌 하부에 있는 여러 그 뇌관을 둘러싼 여러 그 기관들을 우리가 변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연계는 감정, 기본 생존, 사회 성적 행동 유형, 동기와 학습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한 아주 좀 복잡하고 오묘한 곳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생존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감정과도 매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연계를 실험적으로 자극하면요, 이상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요, 얘가 완전 성적으로 막 그 성만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관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동기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동기화는 뭘 의미하느냐면 특정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지향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동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기가 부여되면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동기화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또 이런 부분들은 감정들과 제가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감정과 관련된 여러 그 신경 전달 분비 물질로는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다음에 도파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되거나 할 때는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균형적으로 우리 몸속에 존재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편도체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포의 기억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가 공포의 기억들 있죠. 공포가 나면 자라보고 놀란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공포의 기억들을 인식하고 있다가 그 공포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패닉과 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손해가 있죠. 여기 손해는 뇌관의 상부 뒤쪽에 있습니다. 의지적 운동,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적 운동을 계획 집행하는 역할, 또 균형을 잡는 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손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전정손해, 촉손해, 대뇌손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데 각각의 기능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손해는 특별하게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 손해 부분은 손해는 우리가 하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아까 시상과 그 다음에 기저핵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손해도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우리 운동을 담당하는 데는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저 위쪽부터 운동 피질부터 운동은 되뇌 이 전두엽에서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여러 뇌의 영역들이 운동의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손해와 기저액은 운동 피지에서 내려온 운동 명도 활동을 감시하고 조정한다고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운동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원심성 운동률원에 손해는 균형을 잡는 일, 또 빠르고 변화한 운동 활동을 조절하는 일, 근육의 강직도를 강화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기저액은 근육의 강직도를 약화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뭐 이 골격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운동 명령들이 이제 이런 운동 피지에서 쭉 가지만 손해와 특히 척수 손해와 기저핵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돼요. 척수 손해는 골격근이 하는 운동들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운동 명령이 잘 수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뇌의 운동 피질에 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뇌관입니다. 뇌관은 뇌줄기라고 얘기를 하죠. 연수, 교, 그 다음에 중뇌 이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뇌관에서 뇌신경이 이렇게 나갑니다. 뇌신경은 우리 포유류 같은 경우는 12쌍이 존재해요. 12쌍의 뇌신경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뇌신경에는 운동신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도 있고요. 또 여기에 뭐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미주신경 있죠? 그러니까 잘 보이지가 않네요.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그 뇌관에서 나오는 그 뇌신경들은요 얼굴과 관련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 운동이나 감각은 보통 그 척수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척수는 머리의 아래쪽에 있죠. 머리 아래쪽에서 와서 다시 머리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눈알을 굴린다든지 혀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뇌에서 나가는 그런 어떤 뇌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뇌관에 망생계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망생계는요, 모든 시냅스 입력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 여기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죠. 자, 이러한 정보들은 보통 여기 보이는 망상 활성계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이 망상 활성계는 전반적인 피질 각성을 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주의 집중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서 오는 그런 어떤 여러 정보들이 망상계에서 통합되고요. 그런 것들이 망상 활성계를 통해서 약간 그 각성 효과, 즉 수면에 있다가 수면에서 깨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망상계와 말상 활성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척수로 넘어가 볼까요? 척수는 길고 가는 원통형의 신경 조직이 되겠죠. 뇌관에서 뻗어 나오고요. 쭉 아래로, 즉 연수 아래부터 쭉 뻗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8쌍의 경추, 12쌍의 흉추, 5쌍의 요추, 5쌍의 천추, 1쌍의 밑추신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척수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수는 척추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척추뼈가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러분 감자탕 생각나시죠? 네, 감자탕 구조와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 감자탕의 뒤쪽 부분에 척수가 있습니다. 척수가 있고요. 이 감자탕의 이 뼈 올록볼록 튀어나온 뼈 사이에 이제 척수가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감자탕의 이 내부, 이 뼈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척수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수는 신경세포체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안쪽이 회색이고요. 바깥쪽이 흰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감각신경은 등 쪽으로 들어와서 오고요. 운동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은 앞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근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감각신경이고 전근으로 나오는 게 운동신경이라든지 자율신경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척수는 뇌와 신체 사이의 정보를 중개하고 척수 반사를 통합하는 중추신경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척수의 백질에 있는 상행 경로와 하행 경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상행, 하행 경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상행 경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피부에서 올려 있는 압력 수용기, 그다음에 근육 신장 수용기가 좀 다른 경로를 통해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러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근육 신장 수용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어디로 중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닿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각 수용기 같은 경우는 대뇌에 감각 피질까지 시각각 피질까지 투사가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요. 보통 이제 여기에 연수 부분에서 교차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온 신경은 왼쪽에서 온 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운동 피지에서 내려가는 부분들은 쭉 내려가서요. 역시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나거나 또 일어나지 않거나 해서 나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운동 뉴런을 통해 가지고 골격근으로 가게 됩니다. 정보들이. 자, 연수는 이렇게 이 회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뒤쪽에 이 뿔처럼 되는 걸 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각신경이 들어오는 곳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복각, 배 쪽이니까 복각 쪽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은 체심성 운동 뉴런들이 이렇게 나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각이라고 했는데 이 중심 쪽에서 이제 앞쪽으로 나가는 애들을 자율신경이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구심성은 이 등 쪽으로 들어오고요. 원심성은 배 쪽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뉴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런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결합하는 결합 조직과 혈액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도 사실 하나의 기관인 셈이에요, 여러분. 자, 척수는 중개하는 역할 외에도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통합해서 통합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척수 반사가 되겠죠. 뇌 없이도 구심성 입력과 신경 입력 사이의 반사 활동을 완성하는 척수 반사가 이 척수를 통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움츠림 반사, 여러분들이 걷다가 날카로운 거 밟으면은 움츠리죠, 이렇게. 날카로운 거 밟으면 움츠림 되겠습니다. 뻗는 반사, 우리가 무릎 반사라고 얘기합니다. 무릎에 대고 망치 톡 대면 톡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가장 간단한 척수 반사입니다. 구심성 뉴런하고 원심성 뉴런이 직접 시냅스를 해요. 중간에 연합 뉴런이 관여하지 않는 제일 단순한 반사가 뻗는 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게 움츠림 반사고요. 더 복잡한 게 교차 심근 반사인데, 자, 날카로운 거 밟게 되면 그 발을 들면은 반대쪽 발은 반대쪽 발이 그 발에 드는 발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쪽 다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복잡한 반사가 이 교차 심근 반사고요. 그 다음에 소변과 대변 배설, 정액 배출들도 바로 이 척수 반사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움츠림 반사가 되겠죠. 자, 움츠림 반사를 보게 되면요.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운동 뉴런과 그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얘들은 중간에 연합 뉴런이 사이 뉴런이 껴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자, 날카로운 걸 밟았어요. 감각 뉴런이 쭉 가죠. 구심성 감각 뉴런이 등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가게 되면요. 날카로운 걸 딱 밟았으면 이 발을 들어야 되는데 발을 들게 하려면은 한쪽 근육은 수축을 시키고 한쪽 근육은 이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축시키는 근육에는 흥분성을, 그 다음에 이완시키는 근육에는 억제성 정보를 각각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무릎 반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그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사공이라고 하면은 자, 운동 뉴런, 운동 뉴런, 그 다음에 사이 뉴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감각 뉴런, 사이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퀀스를 우리가 반사공이라고 얘기해요. 자, 교차심근 반사는 아까 움츠림 반사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교차심근 반사는 한쪽은 아까 움츠림 반사처럼 돼요. 밟은 쪽은 예를 들어 하나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다른 쪽 다리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쪽 다리는 반대로 이쪽에서 수축된 부분은 이완시키고 다른 쪽에 이쪽에서 이완된 부분을 수축시키는 그런 현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이 뉴런과 운동 뉴런이 관여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과 학습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먼저 학습과 기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경험이나 교육 또는 이 둘에 의해서 능력 또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는 행동이 되겠죠. 경험의 결과에 의해 발생한 행동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교과교육학에서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기억은 습득된 지식이나 능력을 추후에 회상하기 위해 저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기억, 절차기억, 각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자, 서술기억은 사실, 사건, 장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억을 서술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 사람이랑 어디 갔었는데, 옛날에 거기 예뻤는데, 뭐, 여러분들이 무슨 책 옛날에 읽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술기억인데, 해마와 전내 영역이 관여합니다. 해마는 보통 단기간에 그 서술 영역의 기억들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이것들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 전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 기억은 좀 다른데요. 절차 기억은 숙련된 운동 동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처음엔 되게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절차 기억에 해당됩니다. 절차 기억은 역시 운동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손에 또 1차 운동 피질, 체감각 피질, 시각 처리 영역들이 같이 모여서 관여하게 됩니다. 자, 각인이 있었죠. 각인은 생애 초기에 접하는 경험의 기초에 생성되는 프로그램된 행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인의 대표적인 예로서 오리가 태어날 때, 물오리들 있죠? 오리가 태어날 때 처음 본 개체를 자기의 어미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로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각인이 되는 거죠. 각인은 일종의 학습에 해당되지만 이 학습은 굉장히 경직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기억은 먼저 단기 기억에 저장됐다가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겠죠. 보통 이제 여기 얘기한 서술 기억들을 보통 얘기를 들도록 하죠. 자,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잘 잊어버립니다. 신속하게 하지만 인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단기 기억이 바로 벼락치기 시험 공부가 되겠죠. 언제 벼락 시험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단기 기억을 계속 강화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까먹습니다. 대신 시험 볼 때 금방금방 꺼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 기억이 되려고 하면요, 그것들을 공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공고한 과정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장기 기억은 보통은 해마보다는 전뇌 영역에 어디인가 파묻혀 있습니다. 보통 이 장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한 것들 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아예 잊어버린 경우도 있죠. 반각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 그리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에 이르려면 공고화라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은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울 때도 여러 번 외죠. 여러 번 외움으로써 공고화를 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기억의 자체는 기억 지식의 저장이나 보관, 또 이거 관련된 신경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뭐 해마, 전뇌 영역을 했지만, 사실 걔는 사실 여러 그 해마뿐만 아니라, 뭐 측두엽의 여러 구조, 전전두엽, 피질, 소뇌, 대뇌 피질, 여러 영역들이 다 관여를 하게 돼요. 다 관여를 해서 기억들은, 아주 복잡한 어떤 그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서 설명되는데요. 자, 단기 기억은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우리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성하고, 우리 영혼에 새겨진 어떤 기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시냅스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기억은요, 자, 기억을 담당한 시냅스가 있어요. 뉴런이 있고요. 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도록 강화되는 것들. 이게 이제 단기 기억이에요. 그것들이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은 아예 옆에 새로운 그러니까 뭐 시냅스가 형성된다든지 약간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장기 기억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강화가 가능한 경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군소라고 불리는 연체동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군소를 연체동물 해가지고 걔한테 자극을 막 주면서 그 기억들이 장기화가 되는 과정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글루탐산이 이 신경 전달 물질로 기능을 했고요. 글루탐산의 시냅스들이 이제 이렇게 이 단기 기억 때는 이 글루탐산이 많이 분비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의 수용체들이 많이 또 여기에 형성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면서 시냅스가 새로 형성되거나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해서 장기 기억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이 수업이 좀 짧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길면 싫죠.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물어보셔도 된다는 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자, 이번 주 시간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척추동물 신경계, 중추와 말초신경,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동물 뇌에서 대뇌와 소뇌, 뇌관, 척수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짧지만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나온 교과서라서 이 기억과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부실합니다. 나중에 좀 더 보강해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오프라인 수업 볼 때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